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 군대를 호평하던 미 사령관도 놀라게 한 차세대 한국 무기 서해 지배권을 한국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호평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소리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은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국방 한계선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대처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혹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빌미를 제공해주려는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군의 타격 능력을 폄하하는 그의 속내에는 전작권 회수가 시기상조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4, 천궁2 등 각종 미사일 전략 타격 능력을 보유한 한국군을 단 몇 문장으로 호평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폄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강국, 세계 9위의 방산수출 국가가 한국이다 라고 일축했고 국방부 역시 다음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 SCM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시기에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방부에서는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의 발언을 무색하게 할 만한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서해에서 반접근 영역 거부 A2AD를 통해 인민해방군의 해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말한 중국 대응과 타격 능력을 동시에 충족시켜버린 것이죠. 뭐 이래저래 시진핑만 줬댔는데 세계 최대 군사 전문 언론인 네이버 뉴스는 1월 11일자 기사 한국 A2AD를 통해 중국 저지 계획을 밝히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인 A2AD는 안티-SX 에리아 디나이얼의 약자로 해양에서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육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적국 함선을 억제 폭파하는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님이 이끌던 조선 수군에게 연전 연패하던 일본 수군이 해전을 피하고 육지에서 화포 공격 등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한국형 A2AD는 좁은 서해 지역에서 적 함정에 접근하거나 탐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대함 탄도 미사일과 위성을 결합하여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ADD는 계획 실현에 앞서 핵심 필수 요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찰 통신 위성, 두 번째, 실시간 데이터 링크, 세 번째, 대함 탄도 미사일 ASBM입니다. 정찰 위성은 서해의 적전함을 탐지 추적하는 한편 통신 위성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육해군과 선박에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함 탄도 미사일을 후속으로 발사해 해상의 적 목표물을 정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안티-SX 접근 거부를 적용할 수가 있죠. ADD가 먼저 제안한 조치는 한반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적외도 정찰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 통신 위성과 함께 목표물과 신호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군 당국은 소형, 초소형 위성을 다량으로 쏘아올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국산 초소형 정찰 위성은 지난 ADD 창설 50주년 행사에서 공개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면에는 레이더를 달고 뒷면에는 태양 전지판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착된 구조인데요. ADD는 지금까지 일반 정찰 위성 무게는 500kg에서 1톤 이상인 것에 반해 소형 위성체의 무게는 66kg 이하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도는 1m급으로 주야간 악천후에 상관없이 510km 상공에서 지상 1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인데요. 과거 정찰 위성은 보통 해상도 높은 전자광학 카메라로 적 지역을 감시 정찰하는 형태였지만 전자광학 카메라는 구름이 끼거나 악천후엔 이를 뚫고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신세틱 에퍼처 레이더 SAR 위성을 대안으로 채택했습니다. SAR 위성은 레이더 전파를 쏴 구름을 뚫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천후 위성입니다. 군 당국은 이미 1조 2200억 원의 예산으로 정찰 위성 5기를 오는 24년까지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간판 사업이자 물론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도 연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4차 개정으로 한국은 고체 연료 우주 로켓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연구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또한 위성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미사일에서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링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위성으로 확장한 5G 통신망을 구축하여 연결망 범위를 대륙에서 대륙으로 대폭 향상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통신 인프라 구축과는 상관없이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 유도탄의 데이터 링크 연동이 보다 더 정확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5G 위성 다중 연결망은 5G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을 함께 활용한 신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위성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지상의 허브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므로 5G 통신망에 비해 매우 넓은 서비스 통신 범위를 갖는 장점이 있죠. 이를 통해 두 개의 5G 위성 다중 연결망을 대륙 간 연결하여 5G 서비스가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대륙 간 연결된 다중망을 기반으로 8K 영상 스트리밍, 가상현실, 아이언 비전, 360도 실시간 정찰 카메라 등 서비스 시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중 연결망을 기반으로 대륙 간 상호 접속을 시도한 건 세계 최초인데요. 한국의 다중 연결망은 시제품 기반 5G 이동통신망과 함께 KT셋의 정지궤도 통신 위성인 무궁화 6호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상용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를 맡은 EU의 한 연구진은 한국 연구진들이 갖춘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 경의를 보낸다며 그들과의 공동 연구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우리는 결국 세계 최초의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였습니다. 방승찬 애트리 통신미디어 연구소장은 이번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5G 서비스 영역이 기존 지상 통신에서 위성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A2AD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핵심 사업인 한국형 대함탄도 미사일의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0년 8월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자체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고 2021년 9월 15일 개발 완료 및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대만, 일본을 포함해 세계에서 7번째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는 중국과 일본 등 해상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 해양 전력 도발에 대응하여 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주관으로 유도 체계는 LIG 넥스원, 탄도와 신관은 한화, 램제트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하여 K방산 어벤져스 연합체가 다 모였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노즈콘과 날개 부분에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RCS를 낮춰 적의 레이더에 대한 피탐지율을 낮췄으며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고 GPS, INS 유도 시스템과 KU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 ESM 추적 모드, 네트워크 기반전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냉각식 연령상 센서, 가시광 센서를 사용하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하는데 이 다중모드 탐색기는 초음속 비행에 의한 공기 마찰로 민감도가 떨어지는 열영상을 가시광 센서로 보조하는 것으로 형궁 대전차 미사일에서 같은 컨셉을 사용합니다. 또한 탄두의 둔감 장약을 적용하여 CIWS의 철갑탄이나 근접 방어 미사일의 근접 폭발도 방어할 수 있으며 함선의 표면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여 피해를 높일 예정인데요. 탄두 중량은 러시아 야온트와 유사하게 200에서 300kg대로 추정됩니다. 장갑이 빈약한 현대 군함 상대로라면 한 방으로도 대파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실제로도 탄두 중량이 불과 160kg대밖에 되지 않는 엑조스의 대함 미사일로도 5000톤급 이하의 42형 구축함과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을 대파시킬 수 있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였죠. 더군다나 마3 이상으로 달려드는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로 그 부가적인 피해는 덤입니다. 최근 공개된 군의 요구 성능 자료에 따르면 최대 사거리는 약 550km 내외, 속도는 마 2에서 3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특히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데요. 현존하는 대함 및 순항 미사일들은 아음소, 즉 마 0.5에서 0.7 정도로 비행하는데 이를 요격하는 함대공 및 지대공 미사일과 근접방어 무기체계들은 대부분 이 아음소 표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마 2의 속도로 다가오는 초음속 미사일을 적함대가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편 국방부 유튜브에서 지대함 버전이 공개되었는데 다만 시험 영상 속에 발사대는 시험용 발사대로 판단되며 지대함 버전인 만큼 실운용은 차량용 발사대 등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대함 버전의 경우 사거리가 사거리인 만큼 본격적으로 배치된다면 한국의 강력한 A2AD 전력으로서 주변국 해군의 접근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지휘 통제, 다량의 소형 감시 통신 위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주한미군 전 사령관이 주장한 전략 타격 능력 부족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도발해주는 것이 그저 고맙게 느껴지는데요.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미국은 2005년부터 아프간 군기금으로 무려 88조 원을 투입하며 아프간 방위를 아프간인들에게 맡기기 위해 노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그 의지가 전혀 없다면 미군이 1년 또는 5년 더 주둔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시작 후 탈레반의 대공세에 정부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미국이 정부군에 제공한 엄청난
엄청난 양의 현대식 무기들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남도 돕지 않는다는 교훈이 아프간에서 드러났듯 우리 한국도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비해 한국이 주도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필요한 막강한 군사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가장 확실한 군사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전작권 조기 회수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자주국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